협동조합 체제가 아닌 그 직원들의 직장만입니다. KBS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몰락하는 농nghiệp.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역사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식사는 잘 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실 걱정거리라든가 좀 밥맛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표현은 밥맛 없다. 정말 밥맛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걱정은 걱정이고 밥은 밥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은 걱정이고 밥은 밥이다. 저도 하여튼 저는 걱정스러운 밥이 잘 안 먹히는데 저보다 좀 도가 더 트신 것 같으네요. 하여튼 이제 제일 국민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궁금해하는 게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뵙고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후보자 시절에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치르고 있는 선거 돼지 벙어리 통장이었던가 하여튼. 예. 이런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제가 진실성을 저는 조금 더 회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선거 과정 자체가 하나의 나는 우리 정치의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덕성이 확보되는 것이 나의 정치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분명히 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노무현을 찍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국민들이 자질구레한 말실수라든가 이런 그걸 저는 실수라고 생각 안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이 실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도덕성을 가지고서 그런 도덕적인 과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돈을 먹었다든가 돈을 먹은 걸 하여튼 간접적으로 알았다든가 이런 이중성이 있으면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보면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위기지요. 국민들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바라고 그렇게 이제 참여하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 기준으로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면 이 도시를 지날 때도 있고 또 큰 농토를 지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오염물질이 섞여 들어옵니다. 또 흐르면서 자정하고 또 섞여 들어오고 정치인의 역정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저로서도 순수한 상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오는 과정에서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좀 피하기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정치를 중단할 거냐, 계속할 거냐의 그 선택을 고민했던 때도 들어 있었지만 조금 더 가보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되고 나서 이 후보의 처지가 호랑이 등에 탄 사람 처지여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쨌든 큰 그 합성 버스에 운전대 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덜렁덜렁 내가 차 세워놓고 내리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제 처지입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판단하고 또 존중해서 처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관심으로 볼 적에는 그게 뭐 몇 푼이 오갔냐 안 갔냐 그걸 알았냐 모르냐 이런 중요한 문제보다도 하나의 그러한 도덕적인 명분을 내놓고 그 과정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최소한 나는 도덕적인 꺼리낌은 없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힘든 처지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버스 운전대에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열심히 버스가 안전하게 목적지 또는 중간 목적지까지 가도록 어쨌든 저는 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다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허물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생겨버린 겁니다. 좀 민망스럽지만 그래도 이급수 정도는 되지 않냐. 그렇게 도덕성의 문제도 완벽한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급수도 있고 3급수도 있고 2급수도 있고 있습니다. 2급수는 조금 정화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10분의 1론이 10분의 1을 10분의 1 이하로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얘기보다 그건 전혀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사적인 발언이니까 저는 그건 구속력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재신의 문제는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그거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을 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절차가 답답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위 재신임을 정의하고 소위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제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합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선택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고 이렇게 재신임합시다 했을 때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로서
구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차하지 않게 반드시 그 재심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노 대통령님께서는 하여튼 그 민주에 대한 그 소신이 확실한 분이신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제가 그 50일 취임 50일 제가 그 인터뷰를 했을 적에도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모든 일들에 내가 그만 개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과거의 잘못된 대통령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나는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무의지치라고 제가 무의지치의 혁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노무현의 무의지치는 그것은 무능력이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방관에 불과한 거지. 그건 국민들이 볼 적에 국민으로서 우리를 리드해달라고 뽑아 주었으면 당연히 철저하게 리드할 면에서는 리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이 무의지치냐 하고 국민들은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예.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것 안 할 것 중에서 또 그 두 가지가 좀 나누어집니다. 갈라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대담할 때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정당 운영에 대해서 과거처럼 총재로서 개입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민주적 원칙이죠. 그 보수 정책. 예, 그래야겠죠. 예, 그 다음에 검찰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그 운영에 관해서 독립성을 주겠다. 이런 그 민주적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죠.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을 또 할 텐데, 우리가 유치 장소를, 무주로 할 거냐, 전라북도 무주로 할 거냐, 강원도 평창으로 할 거냐, 이걸 자꾸 대통령들을 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유치하는데 가장 유리해야 하고, 그 다음, 유치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유리해야 하고, 또한 유치했을 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대회 운영이 원활해야 하고.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정해버리면 일이 거꾸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대통령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울산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고속전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반드시 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업인데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도를 만들고 또 철도는 철도청 그것을 통해서 수지를 맞춰야 합니다.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100만 도시에 서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100만 도시에 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리를 보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장에 동계올림픽장에 관한 문제는 제가 사리를 가지고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 개입은 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빠진 것이지 이건 일반적인 무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검찰까지 놔가면서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는 국민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검찰을 독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건 굉장히 잘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노 대통령님의 입장을 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뭔가 이렇게 방관하거나 방치하고 뭐 방관 방치를 안 하도 민주적인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풀 것과 풀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리더십.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 여태까지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함정이다. 나는 과거에 여태까지 국민들이 갈망했던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노 대통령님의 그 민주 철학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곳에서는 확실하게 발휘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 국민들의 갈망이거든요. 예. 용어를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강력하게 바라고 갖기를 바라고 또 가지려고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추구하되 위압적인 리더십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법적인 리더십을 갖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버리려고 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위압적인 리더십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강력한 리더십은 몇 가지의 편법적 권력의 행사나 그렇죠. 또는 위압적인 그런 그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그 결단을 해야 될 시기에 반드시 결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외교 국방에 관해서 어떤 결정도 단호하지 않았던 것은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충분히 심사숙고하되 어떤 저항이나 반대가 있더라도 내 지지 기반을 잃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하게 결정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의 정치적 생사가 걸린 문제에 관해서도 항상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결단해 왔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돼서 잠깐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 대북송금 특검 문제가 걸렸었는데 저는 계속 칼럼을 써가지고 특검을 수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특검을 수용하셔가지고 결국은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위반됐고 결국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한테 너무 이니셔티브를 빼앗긴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었지 않은가. 과연 이것이 단호한 결정이었나 하는 그 회의감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란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그런 정치적 결단, 그것은 그것이고 그 과정에서 편법이 사용된 것은 편법이다.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또 아닌 것이지만 어떤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이 두 개가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하나를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권력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대북관계 그로 인해서 훼손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에서 밝혀진 것도 별거 없잖아요. 그리 보면 그렇습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훼손된 것이 없다.
저는 누가 특검이 될지 모르지만 그 특검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미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특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그 송금을 위한 자금의 준비 과정에서 그 편법은 밝혀내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믿었고 실제로 그분들은 수사를 아주 적절하게 해서 그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세력이 타격을 입은 것도 없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상처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것이고 그분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하자. 국민들이 밝혀달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에서 남북 관계나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이나 이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금강산 육로 관광, 그 밖에 남북 간의 사람의 왕래, 물자 교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제목을 새로 붙일 만한 사건이 없을 뿐이지 이미 붙여진 사업에 이미 제목이 붙여진 사업의 내용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중에 태극기 휘날리는 이런 6.25를 주제로 한 영화도 상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6.25라고 하는 전쟁의 아픔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6.25라고 하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이거는 종료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문제인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은 최소한 이것만은 뭔가 돼야만, 물론 이것이 우리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만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다들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제 정세와 관계가 이제 변화해야지요. 어떤 냉전 체제에서 세계 질서가 미국의 일극 체제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대결과 긴장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전체 속에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모든 것이 한 달에 한 건씩 또는 1년에 한 건씩 한 발자국씩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바닥에 여건이 조성되고 무르익어 가다가 어느 때 변화가 나타날 때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 관계의 변화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과거에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듯이 어느 순간에 소위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 주한미군의 남북의 이 대치 상태가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따라서 주한미군의 의미가 지금과는 아주 달라지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시일에 또 한 단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또 몇 년씩 또 제자리 걸음하고 이렇게 변화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하고 있고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 상당한 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현재 그 경제부총리를 아주 힘쓰게 뭐 이렇게 모셔다가 입각시키셨다고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분을 이렇게 모셔와야만 되는, 꼭 그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 어떤 필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 방안에 어떠한 노 대통령의 그러한 어떠한 경제적 비전과 합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이 과거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박정희 시대의 어떠한 경제 개발 모델은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대체적인 공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 경제의 철학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보통 그 진보적인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 점은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도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 있으면 반드시 위기를 관리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경기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것이 위기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위기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준 위기 관리적인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 분배를 결정하는 그 몫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으로 분배를 결정하는 정책의 몫은 오히려 적은 몫이고 작은 부분이고, 위기를 관리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지, 그것이 될 수 있는 시장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시장을 아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되는 건강한 시장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현재 장관처럼 위기를 한번 겪어보기도 하고, 경제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위기를 관리해 주는 것이 적절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믿어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은 중요한데, 제가 헛소리 한마디 하죠. 관리하라고 하면 저도 관리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 실력도 불안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무슨 짓을 할지 하는 불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신뢰를 가진 관리자, 그런 측면에서 이현재 부총리가 아주 실제로나 또는 신뢰의 면에서나 적절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국가가 이제 박정희 모델이라는 건 결국 국가가 기업을 리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알아서 뭐 기간 산업도 해주고 인프라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해왔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뭔가 기업 자체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정치에다가 헌납하고 그러니까 국내 이런 정치 상황이 아니라면 뭔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는 뭔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선두에 서서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뭐를 하나 해 나가야 할까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 개혁이 얼마 빨리 이게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좋고, 단축을 원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기업 운영과 매치가 돼서 국부를 증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지금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노 대통령님은 너무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경제는 좀 약한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 언제 KBS에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한 분을 모셔가지고 이런 대담 한번 시켜주시면
경제를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그런 불안은 제가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역할에 관해서 옛날에는 국가가 선수를 키우고 기술도 가르치고 뭐 필요하면 미천까지 대줘서 그렇게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국가주도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관치 경제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실력대로 합니다. 그런데 각자 실력대로 하는데 독점이 발생하면은 실력대로가 아니고 공정한 경쟁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경쟁의 틀이 있어야 그야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기본 룰이 깨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줘야 합니다. 막아주고. 그래서 흔히들 학자들은 시장의 한계 또는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죠. 카드 회사가 카드를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마구 팔았습니다. 수당까지 줘가면서 경품까지 줘가면서 마구 팔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신용 불량자 대량 생산이라는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시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정부가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 이것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요. 그럼 시장에서 낙오해가지고 시장에서 진 것이 인생에서 지는 것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파멸이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실패한 사회적 약자가 다시 재기해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 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치고 사회를 바치고 마지막에는 개인이 시장에까지 갈 수 없고 스스로 생존조차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한 개인의 한계 상황에 있는 이 생존을 받쳐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국가가 할 일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국민들에게는 조금 공허하게 들리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 동네 목욕탕을 자주 가보면은 거기 뭐 이렇게 공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히려 대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민들이나 이런 일반 최소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은 규제가 많고 뭔가 상납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장사해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공장 운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국가가 그냥 불필요한 규제를 정말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과감하게.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하여튼 뭔가 이 땅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료들이 도와줘야 될 텐데, 이건 무슨 경제를 기획하는 뭐 재경부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관료 사회가 너무도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느낌을 국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불만이 정확한 것도 있고 조금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기업은 잘 해야지만 그러나 또한 소중한 다른 가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권, 개인의 정보, 자연, 생태계, 등등 보호할 건 보호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는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그렇죠. 하고, 그 외 규제 중에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듯이 끌바를 잡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된다 하고, 또 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든 감사에 안 걸리도록 면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뭘 해줬다고
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해줬느냐? 라는 쪽으로 물어나가는 감사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바꾸어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좀 모호해서, 담당자도 잘 모르는 법이 정확하게 그렇죠. 내용을 모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 그야말로 연령 변령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고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규제가 있는데 규제가 있을 때 그 규제를 통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빨리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서비스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풀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투명치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투명치 않은 것 그것이 큰 문제인데 어떻든 지금 정치에서 자금의 문제가 많이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총선 지나고 나면 총선 때부터 지나고 나면 많이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후 기업과 정치의 관계가 그 유착 관계에서 이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협력 관계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할 일은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달라질 것만 같은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총선 끝나고 좀 이렇게 정치 청소할 일을 대강 청소했다 싶고 국민들이 새 출발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내놓고 그야말로 앞으로 부패 문제, 과도한 공무원들의 조금 직권의 오남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분명히 해결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도 내놓고 반드시 또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관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사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관료 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벌써 조선 왕조 초기부터 우리는 관료제가 아주 확고하게 확립이 됐고 그것이 과거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확립이 됐고 권력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탐관 오리의 문제는 이거는 아주 뼈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의 거의 실제적인 지금 그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를 빼놓고 얘기하면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이 변화는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관청에 가도 기분이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관리들이 정말 전념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체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고 뭔가 이렇게 항상 뒷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시는 대로 무슨 주니어 보드를 만든다든가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식만 가지고 과연 관료 사회에 변화가 올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혁명적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혁명보다 개벽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료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변화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생각할 수 있듯이 관료사회 전반에 관해 공무원사회 전반에 그에 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랜 그런 인습을 가지고 오랜 과거의 전통과 인습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람이 변화를 이루어내는 속도는 그렇죠. 또한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당대회 하자면 다 동원비를 주었습니다. 주어서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동원비 없이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지개벽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제랑 관련해서 그 우리 사회의 그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교육 문제인데 그 많은 학부형들이 자식들을 우리나라 학교에 못 보내고 외국으로 보내고 있고 그것이 뭐냐면 이 공교육의 이런 피폐화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평준화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이게 저는 그 교육개혁이라는 걸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꼭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평준화만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유지해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는 사람이 그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또 열어줄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교육개혁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가 자율화돼야 합니다. 여기에 그 학교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 또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생까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저 받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율 속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교육의 원로들, 교장선생님 이상의 교육 관료들, 그리고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두 축이죠. 학교 자율화를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은 학교를 통제하고 싶어 하죠. 학부모의 개입을 싫어하고요. 지금 교장선생님 좀 되신 분들은 역시 학부모들과 교사의 발언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좀 설득해서 학교 자율화, 그 다음에 지방자치 자율화, 지방자치 강화, 교육자치의 강화 이런 방향이 또 하나의 그 교육계획의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교육 관계 공무원도 너무 많고 어디 가면 장학사, 교육과 뭐 무슨 교육청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반쯤 줄여가지고 무슨 경제부서로 돌리든가 뭔가 이 교육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 학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졸이 이게 이권이래요. 그 뭐 이권이 뭐 몇 조억이 걸려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육 문제에 관한 한은 사실은 어떠한 뭐 예를 들면은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신 성적의 비율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자율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이걸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만 나라꼴이 되거든요. 그러나 대학 같은 건 말이죠. 거의 교육부에서 그건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그러니까 교육 뷰로크라시가 너무 비대해가지고, 그것이 과거부터 독재 정권의 뭐 일제시대부터 사범학교 이런 전통으로 해도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한 나는 교육개혁이라는 건 그건 뭐 헛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우리 김용옥 선생처럼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교육 관료주의인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각주 특히 시카고 교육 개혁 같은 그 사례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이 깡그리 망해버려 가지고 학교를 민간에게 불하라 하는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 수준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그 실험적 교육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실험이라고 하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정책에 따라서가 아니라 각 학교마다 따로따로 500수십 개의 학교가 따로따로 그 새로운 교육 실험을 했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학교 자치, 이런 것이 상당히 미국 교육의 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 기준은 역시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참여했던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이 주체, 소위 자치와 자율의 새로운 실험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소위 민주적 실험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방식에 이 방식을 도입해보자.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사회 변화에까지 큰 그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이제 그 수준까지 왔지 않나. 그래서 거기 완전히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제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쯤 이제 저 얘기가 점점 재밌어져 가는데 뭘 시간이 너무 흘러가고 있군요. 근데 결국은 노 대통령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태까지 그 지지 기반이 그 세대 간의 느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러면 명백하게 그건 지역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지 기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라는 건 불변이죠. 그러나 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가치를 놓고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가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늙은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을 볼 적에는 뭔가 건방지고 뭔가 참을성도 없고 이렇게 과격하기만 하고 버릇없고 이런 걸로 보이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기존 세대들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전혀 시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근본적으로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적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은 그런 이건 좀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버릇없는 젊은이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리멤버 122군가 이런 데도 참석하시고 이런 걸 봐도 뭔가 이분이 너무 우리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젊은이라든가 네티즌이라든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과에만 보조를 해서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틀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김용옥 선생은 모든 방면에 대해서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말씀에 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세대 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아주 상당히 대결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로 나타난 결과로 보면요. 투표 결과를 보면 제가 50대 이상에서도 46%, 50대 이상에서도 약 제가 지긴 졌지만 10대 빵이거나 8대 2 이런 것이 아니고 46 정도로 졌거든요. 46 정도로 졌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 성향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이해창 후보 찍은 사람이 많고요. 연세 많은 사람들도 제 찍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어쩐지 제가 젊은 사람 닮은하고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할아버지신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곧 60을 내다봅니다. 내다보는데 어쩐지 젊은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것은 조금 서로 좀 이 상황을 다르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연세 많은 분들은 과거의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고 싶어 하고
새로운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새로 사업 벌리게 됐냐, 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뭘 하게 됐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까딱하다 실패하면. 이제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뭔지 지금까지 있던 것은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다 의심스러우니까 전부 다 시비를 겁니다.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생기죠.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그게 변화의 동력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요새 뭐 영화가 막 저 영화가 저렇게 성공하는 것도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의 도전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빠른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변화를 나이는 젊지 않지만 뭐 적어도 어리진 않지만 이런 젊은 사람들과 변화를 호흡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바꾸면 안 돼? 가장 효율적인가? 더 효율적인 방법 없는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뷰로크라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젊은 분들도 조직 자체가 소위 말하자면 보수적이거든요. 내려온 전통, 내려온 기득권, 그렇죠. 이거 갖고 꽉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기 대통령이 딱 선두에 서서 이거 왜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바닥에 깔려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지 말고 시스템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해야 사는데 그 변화 중에 어떤 것은 좀 실패하는 변화도 있고 어떤 것은 보니까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끊임없는 시도 속에서 큰 틀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훌륭한 나라죠. 그런데 너무 대통령이 앉아서 뭐 이렇게 집무실에 앉아서 뭐 네티즌들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라든가 그 세대 간의 문제로만 내가 이 사회를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그 권위 있게 야단도 척하면서 또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도 노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한 그 근본적인 향심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좀 뭔가 권위 있게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너무 젊게만 보이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변혁에 같이 긍정적으로 따라오냐에 따라서 나는 살 수밖에 없다. 기자는 비판을 문제를 찾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비판을 하고 이 직업이죠. 우리 김용옥 선생 기자 하시더니 자꾸 그렇게 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FTA 제가 농민들의 지지를 나도 농민 출신이고 농민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선두에 서고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나 또 누구에게나 소위 정치적 유리분리를 떠나서 또 인기 여부를 떠나서 용기 있게 소신을 가지고 할 말 좀 한 사람 아닌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도 예를 들면 나를 지지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시위하고 하는 마당에 저는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있을 때도 제가 단호히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단호하게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이든 일반 시민사회 운동이든 하는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불리하고 밀리고 있고 또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 주장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말하면 반발 생길까봐 말하지 못해서 그냥 우물우물 떠밀려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야말로 철학의 소신으로 생각하고 이건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마 젊은 문화를 본격적으로 최초로 인정하고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까지 인정해 주신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바람은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 되기까지에는 항상 그런 편가르기적인 사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철저하게 보편적인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모든 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만은 제가 확실히 한번 주문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그걸 제가 꼭 따져야겠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리고 이 권투하는 사람들 잽에 골병 든다고 끊임없이 똑같은 방향의 잽을 제가 맞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랑비를 맞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선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앞 대목에서 나는 편가르기를 하지도 않고 세대 갈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금방 잊어 먹으시고 지금 또 하는데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편을 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변했다 소리 들을 만큼 언제 노무현이가 재벌편이 됐냐 소리 들을 만큼 수용하면서 다 해가고 있습니다. 단지 왜 한나라당 사람 왜 반대편을 강요로 기용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쪽 사람이 강요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다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정책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선됐는데 한나라당 사람이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해서 인사가 편협하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나를 몰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용옥 선생도 깜빡 모든 것을 다 깊이 있게 따져볼 수 없으니까 대강나무 얘기 그냥 들어 넘기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박여버리는 것이죠. 확실하게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러면은 최근에 저는 제 입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청와대 인사도 뭔가 386 세대가 물러나고 뭐 테크노크라트들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뭔가 기존의 그건 뭐 젊은 세대 이걸 떠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개혁적 소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후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정치 지금 선거를 앞둔 어떤 전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흠잡기입니다. 설명을 드리죠. 대통령이 되고 한 1년쯤 가면 이제 정보 또는
그 접촉, 어떤 교류의 폭이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운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이 한참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늘어났으니까 좀 더 폭넓은 인재 그 수용으로 가는 것이죠. 가는 것이지, 뭐 누구가 그 386이 어쩌고, 지금까지 제가 386에만 의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한국 정치 1년 오지 못합니다. 1년 올 수 없고, 자꾸 그렇게 보려고, 자꾸 편파적으로 갈라서 보려고 하는 사람 눈에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점차 인재 풀이 넓어져 간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거에 바보 노무현이 소리 들을 적에 그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것은 국민들이 결국 우직하게 자기 신념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그 노무현이를 깊게 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거 노무현 시절, 바보 노무현 시절에 비해서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때의 모든 젊음과 초지와 그 모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 대통령, 그때는 그 어떤 정책을 대응할 때 입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변화 이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그것은 말하자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말하자면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그리고 지금까지 지배를 받고 정치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스스로를 각성하고 참여하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주장들이 활발하게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경제도 그렇게 하고 정치도 그렇게 하고 열린 사회 아니겠습니까? 열린 사회. 그런 꿈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근에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책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그 정의롭게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이 링컨을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막 계속해서 그렇게 잘 그런 신념이 유지되기를 국민들은 모두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저보고 기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자적인 그런 생활이 저도 뭐 1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이 언론이라는 게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는 KBS에서 뭐 이렇게 설문 써준 거에도 뭐냐면은 이제 좀, 1년도 되고 그랬으니까, 언론과도 좀 친화적으로 뭔가 포용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서를 써줬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이 분명히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이 정말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것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일 거고, 그러면, 언론에서 정말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냐? 이것 좀 한번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고칠 건지. 예, 조금 전에 내가 기자를 언급했는데, 기자를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은 직업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건 또 비판이 있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만 언론 하면 한국 언론에 문제가 있죠. 크게 보아서 우리 한국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사실에 치열하지 않다. 진실, 사실에 치열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전반적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권력이나 끝발을 가지면 조금씩 나쁜 버릇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막 그런 경향도 좀 있었다. 이것이 일반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일부 소수의 특정 언론은 말하자면 특수한 과거의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 기득권을 쌓고 또 그 기득권적 질서를 그대로 관철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그 시대 역행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특권과 반칙, 야합 이런 것으로 거래되고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미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꿔가고 있는데 끝까지 안 바꾸고 버티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고, 일부 한두 언론사도 그런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걸으면 좋겠는데 저를 하도 못 살게 하니까 나도 자구적인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언론 일반을 개혁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나는 개인적인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한 거라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별로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 정도 됐으면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언론과의 관계는 오히려 양보를 해도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각성하고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바꿔놓는 그런 거를 해야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만 언론을 대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다 예를 들면 언론의 배급 체계를 완벽하게 고친다든가 뭔가 이런 그 근원적으로 언론에도 기업에도 도산이 있는데 왜 언론이라고 그것이 잘못하면 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그냥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꽉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돼 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면 뭔가 그런 걸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 이제 김 선생님께서 논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라면 저 안 싸웁니다. 개인과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겪고 있는 일이지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개혁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을 상황에 있을 때는 안 되는 일은 끄집어내면 신용만 떨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다만 이 시점에서 사실 하나하나 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당사자들의 반응입니다. 전 국민이 저처럼 반응한다면 우리 언론 제도 고칠 필요 없습니다. 제도 고치지 않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고 요컨대 이런 논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맞은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게 돼서 이것만은 정말 잘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언론인들도 우리도 바뀌어야지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좀 뭐 말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끝나가는데 그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그 중국의 변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YS 시대는 뭐 세계화, 무슨 뭐 하여튼 DJ 시대는 뭐 IT, 뭐 이런 뭐가 그 역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무현 시대는 뭔가 그 이 중국의 변화에 우리가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데 포항공대에 있는 가속기 핵심 기술도 이미 중국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데는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거기 개혁의 변화 스페이스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인재 배양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중국의 변화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좀 잠깐 언급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많은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새로 올라오는 시골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시골 사람들이 올라와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당당하게 말하자면 주류라고 할까, 성공들을 거두어 나갑니다. 왜 서울 옵니까? 시장이 크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거대한 중국에 거대한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으로 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한국이 그만한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아주 유능하고 우수하고 유능한 민족이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갈 수 있습니다. 앞서갈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란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적어도 한국의 국력은 앞으로 일본도 한국을 적대하고는 중국을 다루기가 어렵고 중국도 한국을 적대하고는 일본을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국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말에 열강의 침탈을 받았던 그 시대의 불행했던 기억에 자꾸만 가위 눌려서 발목이 잡혀서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자신만만. 그래서 동북아 시대는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이고, 또 집단 안보 내 공동 안보의 시대가 열리고, 그런 가운데 한국이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심에 최고 1등은 1등이고 그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저는 이 주변 사람들이 한국이 있어서 참 우리한테 좋다, 이런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깔보지 못하는, 이러려면은 경제하고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주국방이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아까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당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든가. 그러나 국가의 모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반드시 민주라고 하는 말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노 대통령께서 너무 민주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민주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님도 그런 면에서 더 좀 깊고 더 깊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민주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를 함께 누리고 인권이 보장되고 그래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점에서 좋고, 하나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양성과 경쟁의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의력이 살아나오고 그것을 또 경쟁을 통해서 검증하고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는 것이고,
단지 민주주의를 너무 발전시켜서 걱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게임의 룰을 그 게임의 룰, 소위 원칙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게임의 룰을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다듬어 나가고 그 다음에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런 문화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민주주의야말로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좀 노 대통령님이 여태까지 대통령과 확실히 다른 스타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무현 스타일에 우리 국민도 조금 적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뭔가 국민과 이게 이 지도자 사이에 정말 좀 편견 없는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뭔가 온 국민 전체가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보고,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셋째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질 높은 문화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개념치 마시고 조금 더 소신대로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고려해 가시면서 끝까지 밀고 가시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계신 자리에서 정말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보태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동감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도 희망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말씨가 어떻다, 또는 뭐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문제를 끌고 가지 말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 지향이 옳으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정책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솜씨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체적인 그 실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외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그 지난해 우리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104개인가 되는데 2개인가 남겨놓고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가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세, 역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평생을 씹혀 산 사람인데 아주 공감합니다. 이 동병상련인데 뭔가 도레미 스타일 이런 거 자꾸 흠을 잡거든요. 사람의 삶의 스타일. 나보고 베토벤 음악 듣는데 그럼 베토벤 음악 듣지 말라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스타일이라든가 삶의 스타일에 관한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의 논리 그리고 가치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건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장시간 너무 이거 좀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